자, 동동을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니? 188페이지. 동동.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188페이지야. 학교에서 배웠나? 자, 그럼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거는 조금 빨리 할게. 여러분들 교재 옆에 보시면은 핵심정의라고 표가 그려져 있는데 민요적이다. 그냥 뭐 민요스럽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굳이 민요적이라고 할 때 이게 산문보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가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을 잠깐 살펴봤듯이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요소를 조금만 살펴보면 고려가요잖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가사라는 뜻이야. 1. 고려시대 노래잖아. 노래. 유행가야. 고려시대 서민문학입니다. 참고로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라는 귀족문학이 있는데 너희들이 안 배워요. 그거는. 자, 2번 서민문학이다 보니까 그 중심 내용은 그냥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고려가요가 17개밖에 없어. 17개 중에 15작품인가가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은 남녀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이야기야. 오늘 배우는 동동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뭐 학습활동에 나오는 것 같던데 가시리 이런 작품들 전부 다 남녀간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민들은 문자를 몰랐으니까 이게 구전이 된 거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돼. 조선이 건국되고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그때 기록을 해. 그러면 이상한 거지. 굳이 기존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굳이 과거의 나라의 것을 기록하느냐? 궁중학, 임금님이랑 파티할 때 가만히 보니까 노래가 좋거든. 그래서 야 이거 임금님이랑 연희 파티를 즐길 때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궁중학 사용을 위해서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뭐 기록된 책도 3권밖에 없어요.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라는 3권의 책밖에 없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때 이제 조선 유학자들이 얘네들을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좋다. 남녀간의 사랑과 애정 이야기하는 거 좋아. 좋은데 이거는 뭐 전 인류의 공통적인 거잖아. 이런 거를 보편성이라 그래.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학자들, 이제 유학이죠. 고려가 망할 때 그 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불교의 타락이야.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할 때는 타락한 불교를 좀 배척했다고.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중국에서 뿌리 깊게 성장해왔던 유교, 공자, 맹자 이런 애들. 그 유교의 성리학, 뭐 주자학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유교를 공부하는 조선의 유학자 입장에서는 유교가 또 남녀의 구분을 엄격히 하거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남녀간의 사랑과 애정을 좀 너무 리얼리티하게 표현하는 게 유교의 가치관에는 좀 어긋나. 그래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기를 남녀간에 너무 좀 상스러운
열애설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로 인식을 해. 그리고 나서 많은 작품을 삭제하거나 또는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궁중학 사용을 위해서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 한번 깔아줘야겠지. 이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궁중학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를 좀 집어넣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임금님 만세 이거를 송축 또는 송도의 내용이 포함이 돼버려. 이 작품은 주제가 뭐냐면은 어디 갔어? 연모야. 이게 중심이야. 남녀간의 이별. 얘가 중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님이랑 놀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생뚱맞게 임금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가시리에서도 그런 게 있죠. 후렴구에 태평천하. 그 왜 들어가겠어? 생뚱맞게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그걸 송축 송도라고 하고 이게 송축 송도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안 나오네. 얘가 송축 송도 똑같은 말입니다.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그래서 뭐 추론이겠지만 실제로 동동이라는 이 고려가요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우리 교재에 서사라고 되어 있는 이제 1년이죠. 1년. 이 1년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없었을 거다. 나중에 변형하는 과정에서 기록할 때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1년만 잠깐 보면은 덕은 곤비에 붙잡고 복은 림비에 붙잡고 그냥 별 내용 없이 덕과 복을 받으세요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옆에 어차피 현대어 번역 나오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뭐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인데 뭐 덕을 받고 복을 받아.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해준 소리야. 그래서 송축 송도가 들어가고요. 카메라를 틀어놔가지고 칠판을 크게 쓰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찍어.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아까 3번까지 갔었지? 1, 2, 3. 4번 특징. 고려가의 기본적인 특징은 세 가지로 봅니다. 삼음보, 분절체 또는 똑같은 말로 분연체. 분절체다 분연체다라는 것은 상당히 쉬워. 고려가요가 만들어지기, 자 고려가 건국되기 앞선 세대가 뭐 후삼국 시대가 있긴 했지만 신라잖아. 우리 아까 방금 요 앞타임에서 신라시대 문학 뭐 배웠어? 향가 배웠죠. 향가는 연애 구분이 없죠. 다 붙여 써버린다고. 근데 고려가요부터는 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연을 나누어. 그걸 분연이라 그래. 나눌 뿐 마디연. 그래서 연애 구분이 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요. 이 부분인데 뭐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알 거야. 후렴구가 사용되죠.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후렴구. 근데 후렴구 같은 경우는 1. 분연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후렴구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년이 끝날 때 후렴구, 2년이 끝날 때 후렴구, 3년, 4년, 5년 끝날 때마다 후렴구. 다시 후렴구가 나왔다. 아, 그 연이 끝난 거구나. 연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네. 분연의 기능.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은 반복 사용을 통해서 운율 형성을 하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잖아. 아으, 동동다리. 북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야. 무슨 의미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송축이란 단어 여기 나와 있네요. 주제 쪽에. 특징을 보시면은 1번은 그런가 보다 하고요.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자, 봐봐.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다르다. 그러니까 2년부터는 전부 다 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이야기하는데 1년은 그냥 송축 송도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그러니까 2년부터 이게 13년까지 되어 있어. 2년부터 14년까지의 내용과 1년의 내용은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 왜 다르겠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송축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다르다라고 줄국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왜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다른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각 연의 시상이 일관적이지 않다. 이게 왜 일관적이지 않냐면 이 작품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알 거야. 1월은, 2월은, 3월은, 4월은 이러고 가죠. 월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냥 다 따로 노는 거라고. 그거를 무슨 체라고 하냐면은 월령체라고 합니다. 월별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를 다시 여러분들 교재 어떻게 하냐면은 각 연의 시상이 일관적이지 않아. 왜? 월령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후렴구 사용해서 연을 구분한다. 분연의 기등이다. 그래서 여기 분연체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흥취를 고조한다. 이게 뭐 악기 소리 사용했으니까 별 내용 없지? 자, 됐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칠판을 좀 지우고 1월부터 12월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아, 요거 하나 더 줄거 놓으세요. 참. 여기 세시풍속. 월령체는 세시풍속이 남아. 1월은, 2월은, 3월은 이러고. 세시풍속은 뭐 설, 단오, 추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좀 이따 다 나오니까 우리 교재에 표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을 볼 건데 선생님이 화면을 잠깐 끄고 리모컨 어디 갔지? 그냥 켜놓고 할까? 자, 잠깐 보세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은 각 월마다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 일단 여기가 지금 몇 년이 시작되는 거야? 2년이 시작되기는 하는데 위에 있는 1년은 이제 버리는 년이잖아. 그러니까 2년이 몇 월이 돼?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월별로 핵심 단어를 하나씩 체크를 미리 할게요. 자, 정월이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교재도 어지간하면 더 되어 있을 거야. 날인물, 네모. 미리 다 체크를 할게 그냥. 자, 2년 같은 경우는 등불, 네모. 각 월마다 하나의 단어씩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월. 잠깐만. 좀 조그맣게 할게. 안 보이나? 야야야야, 빨리 나와라. 바쁘다. 자, 3월 달의 꽃, 4월 곶꼬리새, 그 다음에 5월 약. 잘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에 6월 별의 발연빛. 하나씩이지. 딱 하나씩 공부하는 거야. 별의 발연빛까지. 다음 페이지에 더럽게 기네요. 너무 작다. 다시. 7월은 없다. 8월도 없다. 9월은 애매한데 버릴래. 9월도. 자, 그 다음에
10월 점이연 바랏. 11월 없다. 12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반 있죠. 한 글자라서 내묻히기 힘든데. 그죠? 체크를 하시고 각각의 단어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내용을 볼 거야. 자, 앞으로 돌아가서 1월은 볼 게 없으니까 아니 여기 1년은 볼 게 없으니까 바로 본사 여기서부터 할게요. 알고 정원 날인물은 아으는 감탄사입니다. 뭐 감탄사 많이 나와요. 여기도 아으 다 나옵니다. 음력 1월이야. 자, 1월부터 해볼게요. 정원 날인물은 옆에 뜻풀이 보세요. 그냥 시냇물은 아으 감탄사 어저 녹저 현대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누리 온누리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다 나와. 온 세상 가운데 나곤 몸 태어난 나다 나서는 이 말은 태어나다 몸 하는 혹격조세예요. 혹격조세. 여기는 은이라고 해석했는데 저거 은이라고 해석하는 건 처음 봤어. 안 나오겠지 이런 거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 누굴 말하는 거야? 화자를 말하는 거야. 홀로 멸셔 홀로 살아간다 외로움.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자, 저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월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자연물과의 대조. 그래서 날인물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대조적 기법을 파악하셔야 돼. 냇물이라고 적을게요. 현대어로 적을게요. 그냥 시냇물은 봄이 돼서 얼었던 게 다시 녹았죠. 그죠? 생기를 느끼는 거야. 그런데 화자는 누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 화자는 일단은 봄이 되었지만 참고로 1월은 우리가 봄이라고 안 하죠. 보통 겨울이라 그러죠. 근데 이 작품은 봄이야. 왜? 고전은 음력으로 가는 거니까 이 작품에서 1월은 현대서의 양력으로는 2월 중순쯤 돼. 그리고 2월쯤 되면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잖아. 화자는 봄이 되었어도 홀로 널셔 외로움을 느껴. 다시 홀로 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대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임의 부재 상황이구나 외롭구나. 그러니까 얘는 정서가 봄의 생기 긍정적 정서가 느껴지는 반면에 화자는 사랑하는 그대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 외로움을 느껴. 그래가지고 대조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선지에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문학의 선지는 추상진술을 많이 추구합니다. 표현을 바꿔버리면 확장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시냇물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사가 되는 거야. 얘는 인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꿀 겁니다.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대비. 됐죠? 그래서 날인물, 시냇물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대조. 여기 설명이 잘 나와요. 정월이 되자 얼었다 녹았다는 냇물과 이미 오지 않아 가슴이 꽁꽁 얼어붙는 화자가 대조를 이룬다. 설명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자, 1월 마무리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월로 넘어갑시다. 2월이랑 이 교재부 좀 보기 불편해가지고 2월이랑 3월을 좀 같이 볼게. 화면은 그냥 2월로만 띄워놓을 거고요.
2월과 3월은 같이 봐야 되는데 2월 보름에 요게 이제 그 연등회라고 적혀 있는데 세시풍속입니다. 연등이 지워야겠다. 세시풍속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게. 연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세시풍속 그런 거 있잖아. 민성아, 동짓날 뭐 먹어? 팥죽 먹고 설 때 떡국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음력 정월 대보름엔 뭐 하고? 강강술래인가? 그거 말고 또 부럼 깐다 그러잖아. 호두, 땅콩, 그죠? 뭐 그런 어떤 세시풍속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날짜는 저도 몰라요. 나도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집 높은 곳에 등을 달아. 뭐 요즘 아파트라서 무슨 뭐 등을 달지도 못하고. 그럼 등불이 환하게 비추겠죠. 환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더러운 잡기나 악기가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뭐 그런 느낌의 연등회라는 세시풍속이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는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세시풍속이라고 적어 놓고 2월 보름에 아우 감탄사 높이현 이렇게 그림처럼 높이 올려가 있는 등불 다호라 고정 공부할 때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뭐 같구나라는 뜻입니다. 등불 같구나. 누가? 내가? 아니 화자가? 아니 님이 만인 비추질 지지셨다 모습이다. 모든 사람, 만인은 꼭 만 명이라는 게 아니겠죠. 수많은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실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등불은 여기서 포인트. 등불은 누구를 비유? 임을 비유.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 정리는 다시 할 건데 여러분들 밑에 표 있죠? 표. 전체 구성. 표에 2월, 3월에다가 임에 빼어난 인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3월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야. 일단 3월까지 간 다음에 동그라미 쳐놨죠. 자, 그럼 이제 3월로 좀 넘어가 보자. 3월을 보시면 3월 나면 3월이 돼서 양력으로 하면 4월쯤 되는 거겠죠. 개한, 필개자야. 펴 있는 만춘, 가득한, 봄이 가득한, 봄의 기운이 가득한 달회고지여. 이거 학교에서 진달래꽃으로 배웠니? 이거 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달맞이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1번 진달래꽃, 2번 달맞이꽃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플라워야 플라워. 꽃은 보통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있죠. 남들이 부러워할 짓 모습.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디니어 나셨다. 지니고 나셨네. 누가?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다 달의꽃 해놨죠? 이건 이제 밑에 교재 설명이 나와요. 이미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 그럼 자, 2월과 3월을 어디 여백, 뭐, 여기 상단 부분에 여백 있으니까, 요 위쪽에 여백 있으니까, 2월과 3월을 좀 몰아서 포인트, 아까 1월처럼, 2월과 3월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2월달, 3월달 둘 다 임을 예찬하는 건데, 아유, 화면에 글자가 넘겨와 버렸네. 에? 임을 비유, 예찬하고 비유하는 단어인데 보시면 2월 달에는 등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3월 달에는 그냥 진달래꽃이라고 쓸게요. 3월 달은 진달래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때 차이가 있다면
등불은 많은 사람을 비추는 거야. 그게 뭐 내 몸이 무슨 발광체가 아니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 그림 그리면 뒤에 후광을 그리죠. 그죠? 왜? 부처님 그려도 막 뒤에서 빛이 난다 그러지. 왜? 훌륭한 인품. 내면적 표현을 바꾸면 덕성이 훌륭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꽃, 아름다움, 외면적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2월과 3월은 님을 비유적인 단어를 통해서 예찬을 할 건데, 굳이 나누면 2월은 등불을 통해서 내면적 아름다움, 덕목, 덕성, 인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3월은 꽃을 통해서 외면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2월과 3월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송민국도 시험범위 들어가는데, 송민국이나 동동이나 현대어 번역이 무조건 먼저 돼야 돼. 필기한 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있는 현대어를 주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현대어가 따라 나와야 돼. 이게 먼저 안 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적힌 것들 맨날 외우고 있는데 어제 문제 못 풀어요. 왜 못 풀까? 머릿속에서 올라오질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현대어가 먼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와야 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이제 좀 작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많아서 쭉쭉쭉 진행하고 있는데, 권성구나 화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들 나오면 한 번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무조건 시험 봐. 현대어로 다 쓰라고. 너희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 진도를 먼저 뽑자. 기억을 하세요. 반드시 현대어를 먼저, 옆에 나와 있는 현대어를 먼저 자연스럽게 잡아낼 수 있는 학습이 먼저야. 자, 그럼 4월과 5월로 가봅시다. 3월은 아까 이제 꾀꼬리새, 곧꼬리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우리는 꾀꼬리새라고 할 겁니다. 4월을 아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셨군요. 꾀꼬리새요. 약간 도치죠, 도치. 그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빼고. 그런데 무슨 다, 어이하여 무슨 일로 녹사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녹사님은 옛날, 예전에 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라면 옛날, 과거를 잊고, 이 옛날은 누구와 함께 했던 시절? 화자와 함께한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잊고 계신지요? 나와 함께한 시간을 잊고 아니 오십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 뜻이야. 그럼 잘 봐. 4월도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적을게요. 얘도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조해. 그럼 묘전과 유사야. (1년과) 유사하거든.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잡아보면, 자, 자연사부터 적어야 될걸. 인간사부터 적었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연사. 누구? 꾀꼬리새. 얘는 돌아왔어. 봄이 되니까. 그런데 인간사. 누구는 안 돌아오고 있어. 녹사님.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조야. 그런데 1년은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할 때 화자와 자연을 대조했지. 근데 사연은 임과 자연을 대조한 거야. 인간사의 대상이 다르죠. 그죠? 그거 좀 하나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녹사님에다가 여기 대조 표시 나와 있고요. 녹사님에다가 혹시 뭐 모르니까 필기를 넣으면
임의 신분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려시대 때 녹사님이, 이 녹사라는 옷이, 녹사님이라는 뜻은 녹사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거든. 이 녹사라는 이 옷이 고위 관리직만 입는 옷이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수업 준비하니까 그냥 그렇게 적혀 있길래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고위 관리직이 입는 옷이래. 그래서 화자의 임의 신분이 어떻다? 좀 높다. 화원고 스타일로 시험 문제 만들면은요, 임의 신분 암시 열심히 외웠는데 학교 선생님이 임의 신분이라고 안 하고 화자의 신분 이렇게 바꿔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시험 문제 틀리면 나중에 채점할 때 이제 눈깔 돌아간다. 아, 올해 아이 씨발 화원고 너무 싫어 이제. 화원고가 이 영상을 안 보겠지. 화원고. 아, 그 시험지를 좀 지저분하게 적고. 권선도 똑같아. 그 다음에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얘는 고려 문학이니까 고려시대 때 그러면 이미 되게 높은 신분이라는 거죠. 여성일까 남성일까? 남성이겠지. 여자가 높은 신분으로 올라갔는데 신분적 제약이 컸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 남성화자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잘 안 나옵니다. 또 뭐 우리가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4월은 이렇게 1월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로 갑니다. 에? 자, 5월, 6월을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고 5월 5일 민송월 5월 5일이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 고려시대 동동 배우고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60년대에 만드신 어린이날을 적혀있잖아. 무슨 날? 단오. 단오 때 뭐해? 이 사실 야, 누가 현대사회에서 이 세시풍속 다 지키고 사냐. 우리가 요즘에 지키는 세시풍속 뭐밖에 없어. 설, 추석. 간혹가다 이제 어머님이 조금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동짓날 팥죽? 팥죽 먹었어? 이제 누가 집에서 팥죽을 끓이냐? 저 본죽 가서 다 파는데. 그게 무슨 날이지? 오곡밥 먹는 날이 단오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5월 5일은 어린이날 말고 단오. 그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시풍속이죠. 그때 여기 여러분들 요건 좀 읽으셔야 되는 게 단오 5월 5일 단오. 그럼 얘도 아유 안 나와 이거. 세시풍속이죠. 아까 2월 달에 그 연등제 있었듯이 세시풍속이고요. 단오날 떡을 해 먹고 여자는 청포물이 뭔지 몰라요 저도.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면 남자는 씨름을 하는 날이래. 그때 이 단오에 하는 여러 풍속 뭐 제기차기도 하고 널뜨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뭐 윷놀이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고로 중국이 이거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강강수월래랑 단오 자기네 거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손흥민도 자기네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더만. 야,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진짜로 그 중국 그게 공산당 국가잖아. 그 무슨 신문 하나 있던데 그 신문에서 손흥민은 중국의 후손이라고 막 그 왜 중국의 후손이냐 그랬더만은 손 씨가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에요. 손흥민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손흥민 되게 잘했잖아 올 시즌 축구를.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 기자가 당신은 중국인이면서 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인터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그 유튜브 영상 찾으면 나와요. 와 그때 그 손흥민의 표정이 압권이야. 입 닥쳐 병신아 거의 이 표정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뭐 다 지낼 거래. 아무튼 그냥 그렇대. 그래 니네 거 다 해. 그 이때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수린날이 단오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약을 먹는데 무슨 타이레놀 이런 약이 아니라
그 익목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익모초가 뭔지 모르겠어서 풀이겠죠.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지? 익목초 즙인데 뭐 그때 무슨 즙을 짰겠어. 그냥 차처럼 끓여 먹었겠지. 그때 여러분들 혹시 뭐 요즘에 약이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 어렸을 땐 감기약이라는 걸 안 먹어요. 뭐 감기를 뭐 맨날 걸리니까 감기 걸렸다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감기 걸리면 집에서 뭐 해줘? 그 귤차 끓여줘요, 귤. 귤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민간요법 비스무리하죠. 그런 민간요법과 결합돼서 단오날 이 약은 익목초즙, 야 차야 차, 익모초즙을 말해. 근데 옆에 보면 사랑과 정성이라고 되어 있죠. 즈문이라는 것은 천년을 말하는 건데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뜻이겠죠. 장존하실, 길게 살아가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세시풍속 중에 하나야. 단오날 아침에 익목초즙을 먹으면 건강하대 뭐 이런 거야. 동짓날 팥죽 먹으면 뭐 어떻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만, 이건 칠판에 안 적을게요. 5월은 세시풍속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 약이 뭘 나타낸다고?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익목초 약을, 즙을 자기가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질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걸 누구에게 바치겠대? 임에게 바치겠대. 당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푸시면 이 사랑과 정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임에 대한 건강과 오래 살라 그랬으니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라고 표현을 바꿔도 되겠죠.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힌 대로 적어둔 대로 선지가 안 나와. 유사 맥락으로 나와. 항상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특히 이게 고3 올라가면 되게 중요한 사고력이야. 여러분들 그 2학년은 2학기 때 이 말씀 진짜 말씀드리는데 2학년 2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3학년 0학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2학년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 3학년 올라가서 국어가 가능해. 여기 형진이랑 민성이랑 대부분 이과생들 많죠? 형진이 이과야? 미적하니 기하하니? 그 수학에 파묻혀. 나중에 3학년 되면. 일단 뭐가 문제야? 수원수투를 다 까먹어. 근데 거기에 미적 기하 또 해야지. 심지어 간혹 가다가 권성군가? 어디는 이과 애들도 확통시험을 같이 봐. 수학 공부하다 세월 다 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3학년 과정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 어려운 문제겠고 이론적인 문제겠지만 여러분들 그 수원수투 좀 공부 좀 많이 해놓으세요. 3학년 애들이 3학년이 되잖아? 수원수투를 이제 많이 까먹으니까 그거부터 다시 출발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럼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수학 공부해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수원수투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6월로 가볼 건데요. 6월 보름에 여기 이제 유두절이라고 위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6월도 뭐가 나와? 세시풍속이 나오죠. 이날은 이제 뭐 신라 때 유래한 것으로 나쁜 일을 떨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대요.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벼랑에 서서 이게 동쪽이야. 벼랑 같은 데 서가지고 주로 여성들이 머리가 길잖아. 머리를 감고 동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나쁜 기운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긁어내서 이 빗을 어떻게 하냐면은 버립니다. 슝 하고 내 몸에 나쁜 기운을 빗어서 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빗어서 버렸어. 버린 다음에 사람 심리가 어때? 니네 그 동전 던져봤니? 분수 이런데? 그 서울에 가면은 올림픽공원 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그 올림픽공원에 가운데 가면 분수대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거기 행운에 뭐 동전 던지잖아. 뭐 우리 사랑 영원히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그런 게 어딨어. 동전 엄청 깔려 있어. 고등학교 때 거길 갔는데 친구 새끼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동전 꺼내오기 내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 졌어. 그래서 바지 이렇게 걷고
들어갔어. 500원짜리 뭐 엄청 많잖아. 딱 들어갔는데 거기 경비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이 후루라기 뭘 빽빽 이러고 아 씨발 쫄아가지고 우와 이러고 딱 들고 우와 이 씨발 이거 막 존나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너희 식으로 말하면 체험학습 가가지고 니네 맞아봤니? 난 맞아봤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담임 오고 이제 막 뒤지게 혼났지. 아까 동전 갖고 온 거 다 꺼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꺼내도 안 돼. 아, 내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야. 다 10원짜리야 이씨. 500원짜리라도 갖고 왔으면 모를 거야. 10원짜리 던져 이씨. 동전 던지면 사람들이 뭐해? 휙 던진다. 자기 동전 봐 안 봐? 오고 보잖아. 그 느낌을 기억해봐. 머리를 빗어서 던진 다음에 던졌다 이러고 가는 사람 없죠? 던지면 어떻게 해? 던지면 하고 볼 거 아니야. 돌아보실, 잠깐이라도 돌아보실 임을 적금, 조금이나마 쫓아갑니다. 잠깐이나마 잠깐의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별의 발현 빛을 뭐라고 해서 밑에 설명 나오니까 이것도 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라고 봐야 돼. 버리고 잠깐 보는데 나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버리고 잠깐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이라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내가 당신과 뭐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벼랑의 발현, 버린 빛과 같구나. 누가 화자가 버림받은 모습을 비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까 그 모죽질환가에서도 살짝 쳐다보고 싶다 그랬잖아. 비슷한 느낌이지. 그래서 이것도 뭐 칠판에 별도로 필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조심해야 된다면 아까 1, 2, 3 2년과 3년에서는 누구를 비유하는 소재가 있었고 임을 비유하는 소재 등불과 진달래꽃이 있었고 지금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고 화자를 비유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시풍속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잠깐만 보시면 후렴구의 역할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는 7월로 갑니다. 7, 8, 9월은 다 묶으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 사이드 부분에, 아유, 씨, 잠깐만. 교재 요 사이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7월령, 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함 적혀 있죠. 그죠? 이 부분만 다 체크해 놓으세요. 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던, 뭘 하시던. 어디까지? 7, 8, 9 전부 다. 잠깐만. 이 부분 있잖아. 아, 이렇게 버튼이 안 먹히냐. 그래서 7월은 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함. 그 다음에 8월은 임을 그리워함. 그 다음에 9월은 이미 계시잖아. 쓸쓸함.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일단 그래서 메시지를 잠깐 보면은 7, 8, 9는 묶어서 하세요. 그냥 7월 보름에 백종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는데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7월 위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백종날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승려들이 제를 설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냥 뭐 할머니 돌아가셔서 제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상님께 제사. 그때 백종 배하여 두고 백중날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님과 함께 녀다 생활하다 살고 싶다 화자의 궁극적 소망. 요거 나온 대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일단은 뭐가 나왔고 얘도 세시풍속이 나왔고 백중이라는 세시풍속 속에서 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8월을 보시면은요 8월 여기 가배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위 이거 뭔지 알죠? 이거는 뭐가 돼? 8월 한가위. 우리는 추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온 거고 세시풍속이 나온 거고 그냥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8월 추석은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야?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추수 이후에 수확물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관련한 명절이기 때문에 8월은 풍요롭고 행복해. 근데 얘는 아무리 8월 한가위 풍요로운 추석이지만 님을 내 사랑하는 그대를 매셔 모시고 녀다 다니다 생활하다 가다 이런 뜻이야. 아무리 풍요로운 추석이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추석입니다. 당신 없는 추석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는 8월 달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워한다고. 근데 사실 7월은 함께 지낸다, 8월은 그리워한다. 이게 그냥 똑같아. 당신 보고 싶다, 그립다, 함께 지내고 싶다가 7월, 8월, 9월이 다 묶여서 공부하셔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9월은 여기도 세시풍속, 7, 8, 9는 다 세시풍속이 나와요. 중양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력 9월 9일이랍니다. 그냥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데요. 그래서 이 국화전을 왜 먹는데? 몸에 좋으니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그래서 내가 국화전을 해먹기 위해서 황화가 국화를 나타내. 누런 국화꽃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그려야지. 그런데 내 집안에 이것을 함께 먹을 누가 없어. 님이 없어. 그러니까는 세셔 감안하해라. 초가집으로 조용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꽃향기만 가득하구나 내 님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세셔 감안하해라. 집안이 너무 조용하구나로 해석을 해도 돼. 그래서 아득하구나라고 해석해도 되고 조용하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돼. 둘 중에 무엇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꽃향기만 아득해 내 사랑하는 그대가 없어. 또는 국화전을 먹어야 돼. 그럼 집안이 막 들썩들썩거려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그대가 없어서 집안이 너무 조용해. 이렇게 해석하던 이렇게 해석하던 결국엔 뭐야? 님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어요. 7, 8, 9월은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로 가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표 보시면 요 소재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세시풍속 나와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보이지. 요 표는 잘 봐놓으세요. 특히 세시풍속이 어디 나와 있는지도 잘 보시고. 예전에 이거 시험제 나올 때 학생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4월에 세시풍속 이러고 나와. 4월엔 세시풍속이 있어 없어? 없죠. 공부를 어설프게 해서 그래. 동동에는 세시풍속이 있어 이렇게만 공부해서 그래. 몇 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각각의 명칭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 표는 되게 공부의 가장 기준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표를 보면서 떠올리면 돼. 날인물, 자연과 화자의 처지 대비. 등불, 님의 덕목의 아름다움. 달의꽃, 진달래꽃, 임의 외면적 아름다움. 꾀꼬리새, 님과 대비. 아침약, 건강기원, 빛, 버림받은 화자. 얘네들은 싹 묶어가지고 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꾸 공부하면 돼요. 자, 이제 10, 11, 12 보자. 10월. 10월에 여기 보면은 점이연 바라 다호라는 뭐뭐 같구나. 이게 해석마다 차이가 있는데 점여놓은 고로쇠. 보리수 나무로 해석하기도 되고 고로쇠 같다고 해석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민성아 길거리 걸어가다가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 있어. 와 씨발 개신기해.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 우와 막 이래? 떨어져 있는 거 보지도 않잖아 그냥. 그죠? 그냥 밟고 지나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점이연 바라시 나뭇가지라고 놓고 보면 버리신 후에 아무도 나를 대해주는, 나를 취해주는, 나를 소중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많이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뭐 같다? 나뭇가지 같다. 그래서 화자의 버림받은 처지.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 교재 이쪽에 화면 나오죠? 이 점이연 바랏은 뭐랑 똑같은 거야? 아까 6월에 있었던 뭐랑 똑같아?
빗이죠, 빗. 머리 빗어서 던진다 그랬죠. 6월의 빗과 똑같은 거야. 버림받은 화자. 됐죠? 그 다음에 11월로 가봅시다. 11월 봉당 자리에 뭐 뜻풀이 보시면 되고요. 한삼 두퍼 누워, 한삼 덮어서 누워서 슬을 살아온겨. 슬픔을 슬퍼 이러고 있다고. 왜? 고운 내 사랑하는 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뭐 11월은 별로 뭐 의미가 없죠? 님이 없어서 슬프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에 마지막으로 화자를 비유하는 시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분디나무로, 분자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나무의 일종이겠죠? 깎은, 각곤, 깎은, 아우는 감탄사, 낫살반 있죠? 낫살. 소반이 뭐냐면 니네 이 책상만한 작은 밥상 있죠? 우리 소반이란 단어 언제 배웠어? 봉산탈춤에서 개다리 소반 반자. 그죠? 요만한 밥상 위에 있는 뭐 같대? 젓가락 같대. 여기에도 화자의 처진데 조금 다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님의 앞에 당신 사랑하는 그대 앞에 어리오니 가지런히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식사하세요 이러고 이제 반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젓가락을 딱 놓은 거야. 어디 앞에? 임 앞에. 이 젓가락을 누구라고 놓고 화자라고 놓고 이게 결국 무슨 뜻이 돼? 당신이 나를 취하기를 바랬다고. 그런데 옆에 있던 누가? 손님이 야야 이거 나 젓가락 좀 빌려줘 이러고 지가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젓가락을 화자의 처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처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건 세 개죠. 빗, 나뭇가지, 젓가락. 근데 빗과 나뭇가지는 버림받은 화자라면 젓가락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라고. 그때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간혹 가다가 선지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누가? 손님,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물었지. 그래서 요거를 디테일하게 가면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화자 저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시대 때는 여성이 결혼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다 살펴봤고요.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계속 거론했던 임을 비유한 것, 화자를 비유한 것 표 그려져 있지? 이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 까지 해서 일단 동동의 전반적인 작품을 마치고 192페이지 학습활동 쪽이랑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은 193페이지에 가실이 있죠. 이거 학교에서 했지? 어쩌면 이제 뭐 중심 작품이 아니라 옵션 작품이니까 간단하게 가실이 조금만 살펴볼게요. 요 가실이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가실이 있어요. 알겠지?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되는데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나나는 여움고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거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고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A 구조라 그래.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A, B 구조라고 하고 위 증줄과 태평성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궁중악의 증거. 아까 잠깐 했죠. 송축, 송도. 그죠? 여음구. 날러는 어떻게 살라 하고 수동적 태도. 당신 없이 나는 못 산다. 화자는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이네. 가시렵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당신한테 매달리고 싶지만 선하면 너무 내가 매달려서 서운함이 생기면 아 여자가 왜 이렇게 찝쩍거려 이러고 아니올셰라 우리 요거 했었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 아 여기 안 왜 이래 이거
뭐뭐일까? 야, 똑바로 좀 나와봐. 뭐뭐, 아이씨. 뭐뭐일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서로님. 얘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설명 나오나? 서러운님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서러운님이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서러운님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화자. 아이고. 미안.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상의 차이는 생기죠. 1번처럼 해석하면 서러워하는 게 임이 되는 거야. 2번처럼 하면 화자가 서러워하고 있는 거야. 서러움의 주체가 좀 달라져. 됐죠? 우리 교재는 뭐 서러운 임이라고만 돼 있네. 가시는 돌아오셔서 무슨 소망? 재회 소망. 요거는 이제 그 제망매가랑 좀 비슷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굳이 동동이랑 비교해 보면 동동은 재회 소망 이런 거 없었죠. 그죠? 함께 살고 싶다, 뭐 이별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은 좀 없었을 거야 아마. 간단하게만 작품 보시면 되고 밑에 두 작품에 나타난 어쩌고 저쩌고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리는 주요 작품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내용만 좀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까지 해서 우리가 동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재 한 장, 아유 이렇게 안 넘어가. 두 장, 세 장 넘기시면 이생규장전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거 다 배웠니? 이생규장전 좀 빨리 진행해도 따라오니? 천천히 해야 되니? 할 수 있을까?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